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계좌를 신규 개설한 고객님께 요약집 주식 상품권 10달러를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영상 하단 더 보기란을 통해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승환 이사입니다. 오늘 2023년 5월 이제 35일도 이제 다 끝나가네요. 오늘 그 시장 함께 읽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반도체 날이었고, 요즘에 뭐 반도체 갖고 계신 분들은 뭐 어찌됐건 좀 기분은 좋죠. 뭐 아직 물려 계신 분도 계실 거고, 저점에서 외롭게 이렇게 모아 가신 분들 중에는 또 큰 수익 나신 분도 계실 거고, 다 다르실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반도체가 주도하는 거 뭐 명백한 지금 흐름이고, 그러니까 올해 시장을 보면 그 1월까지는, 그러니까 저도 이제 2차 전지 관련해 가지고는 사실 제가 좀 작년 4분기에는 조금, 그때 LG엔솔도 한 60만 원 갔을 때일 거예요. 그래서 좀 조심하자. 왜냐면 이제 비싸기 때문에 그랬던 거고, 그 후로 사실 이제 LG엔솔도 많이 빠졌고, 2차 전지 대부분 조정 받았고, 그때 이제 1월 달에 그 당시에 이제 로봇 관련주가 이제 부상할 때, 그때도 사실 2차전지 못 갔어요. 근데 아무튼 이제 올해 1월엔 로봇이 갔고, 2월부터 이제 에코프로 중심으로 움직였는데, 당시에는 어쨌든 이제 1월 경에는 저도 이제 2차전지 같은 경우는 좀 긍정적으로 좀 멘트를 해드렸고, 왜냐면 이제 그땐 또 충분히 조정을 받을 때였거든요. 그리고 근데 이제 좀 아쉬웠던 게, 너무 막 이 양극재만 갔죠. 이게 좀 고르게 갔으면 좋았는데 그러지 못했고, 예, 양극재 위주로 갔고, 사실 셀도 그렇게 강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2, 3, 4월은 거의 뭐 양극재 독주였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올해 또 보면 뭐 중간중간 이제 바이오 한번 갔고, 자동차가 갔고, 엔터가 갔고, 그러다 이제 한 달 조정 받았죠. 그 후에 이제 반도체가 바톤 터치해서 지금, 그러니까 올해 시장이 이제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튼 이제 반도체가 다시 왕의 기한을 한 거죠. 네. 그 흐름이 뭐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뭐 최근까지도 계속 반도체가 주도하는 그런 흐름은 뭐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시장은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사실 그게 뭐 치왕의 답니다, 어떻게 보면. 이따가 한 번 더 정리해드리고, 다만 이제 오늘 해드릴 거는 일단 이제 디스플레이 쪽하고 반도체, 엔비디아, 그 다음 OCI가 오늘 이제 새로 분할에 상장했는데 그거 한번 말씀드릴게요. HSD 엔진, LG전자 좀 지난주까지만 해도 부진했고, 지난주 이제 금요일날 우리가 한번 보고서 한번 보긴 했지만, 와, 오늘 뭐 10% 오를 거라고 뭐 생각도 못 했는데, 오늘 또 아주 좋은 리포트가 하나 나왔어요. 근데 사실 읽어보니까 우리가 몇 달 전에 공부했던 겁니다, 다. 김덕호 연구원님 원래 작년부터 계속 LG전자 좋게 얘기했거든요. 네, 작년 안 좋을 때도 계속 괜찮다, 좋은 보고서를 많이 써주셨고, 근데 이제 올해 뭐 연초에도 그렇고 LG전자 좋은 보고서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한번 움직이고 횡보하다가 이제 오늘 불을 뿜었죠. 그리고 반도체 전망, 그 다음에 이제 요건 인심, 요거 자동차입니다. 자동차고 2차 전지 소재. 저희 당사의 안혜수 연구원님이 이제 보고서 하나 쓴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하반기 미국 리스크 요인 점검, 뭐 경기 침체 진짜 오냐, 뭐 이거에 대한 얘기고, 종합상사 이제 보는 이유, 그 내용들이 있으니까 한번 오늘도 보고서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단 OLED 디스플레이 쪽도 계속 중장기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년에 아이패드 나오잖아요. OLED 26년엔 애플 맥북에도 들어가고, AR, VR, 이게 단기 사이클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긴 호흡으로 보셔도 되는데, 중간중간 변동성이 커요. 그래서 안 좋을 때 투자하시고, 예, 좋을 때 좀 관망하시고, 뭐 중간에 또 너무 오른다 싶으면 좀 줄여놓으시고, 그런 것도 괜찮습니다. 각자 스타일이에요. 사실 뭐 장기 투자한다고 해도 뭐 나는 뭐 좀 팔겠다 그럼 파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절대 누구 말 듣고 뭐 무조건 이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스타일대로 하시면 돼요. 뭐 예를 들면 반도체도, 사실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반도체는 내년까지는 좀 보유하셨으면 좋겠다 말씀 많이 드리지만, 그거 뭐 여러분 자유입니다. 여러분이 편한 대로 하시는 게 맞죠. 정답이 어디 있어요?
난 30% 수익 났으니까 챙기겠다. 그러면 돼요. 예, 절대 정답 없습니다. 단 후회는 하시면 안 돼요. 팔고 나서 올라가도. 예, 그게 싫으면 이제 50%만 줄이는 거고. 근데 뭐 후회하실 필요 없어요. 또 수많은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예, 아니면 나는 여기 승부를 보겠다 하시는 분은 가져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판단은 여러분이 한번 내 스타일은 뭔지를 먼저 보시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워렌 버핏의 투자 전략도 여러분한테 맞는 게 아니잖아요. 맞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러니까 절대적인 정답은 절대 없기 때문에 뭐 이 사람이 이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난 가져가겠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의 스타일이 뭔지 한번 찾아보시고 거기에 맞게 수익이 났을 때 대응을 하시는 게 저는 더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아무튼 올해 폴더블 펀도 기대가 되고, 근데 우리 폴더블 펀도 벌써 몇 달 전부터 다 공부했던 거잖아요. 예. 지금 와서 폴더블 펀 투자하는 건 좀 늦었어요. 예. 왜냐면 벌써 올라갔죠. 이미 뭐 주가 많이도 오른 상태라 이제 한두 달 후면 출시되겠죠. 뒤늦게 투자하는 거는 저는 아니다. 뭐 올해 저는 사실 기대해요. 제가 올해 이제 폴더블 폰을 저는 좋게 봤던 이유가 디자인을 봤는데 이건 될 것 같더라고요. 힌지도 바뀌고. 그래서 이제 좀 긍정적으로 봤던 거고요. 그리고 AUO가 이제 LG 디스플레이 경쟁사거든요. 대만에 PC 패널 주문 늘어나고 있다. 예. 그리고 TV는 8개월 연속 상승했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LG 디스플레이도 숨통이 트인다는 얘기예요. LG 디스플레이가 할 거는 이제 OLED로 잘 전환만 하면 되는데 좀 시간은 걸리겠지만요. 그리고 디스플레이 기판 업체가 가격 올린다는 것도 패널 가격에 긍정적이죠. 네. 그래서 패널 및 주요 부품 업체들 이제 바닥 시그널 나왔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OLED가 붙으니까, 다만 LCD를 투자하는 건 의미가 없고요. 당연히 OLED 쪽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디스플레이 TV 쪽인데 이제 하락 사이클 끝나고요. 상승 사이클로 접어들었다. 작년 아마 말부터 이제 시작된 거죠. 그래서 OLED 관련 기업들 중장기로 비중을 좀 늘려가죠. OLED 관련주들은 좀 많이 있어요. 뭐 장비 회사도 있고 소재 회사도 있고, 근데 하나증권은 항상 소재 회사 위주로 보지만 장비도 괜찮죠. 그래서 OLED 사이클은 뭐 중장기적으로 정말 오랜만에 시작되지 않았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이제는 ASP 판매 공급 단가에 주목을 하자. 뭐냐면 일단 엔비디아가 촉매제 역할을 했죠. 그래서 뭐 하이닉스도 많이 가고 삼성도 오늘 급등을 했고요. 그래서 분명히 DDR5 투자가 늘어나고, 그 다음에 우리 공부 많이 했잖아요. HBM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이게 미리 공부해 놓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죠? HBM 우리 충분히 공부해서 제가 제갈공명 설명도 한번 해드리고, 그죠? 예. 아무튼 이제 HBM 고대역폭 메모리 반도체, 요게 메모리가 많이 들어가죠. 침투율도 증가하고. 근데 이게 챗봇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AR, VR, 자율주행, 핀테크, 의료 AI, 그리고 헬스케어 확장되고 무궁무진한 거죠. 그러니까 AI 시장은 이제 시작도 안 했죠, 사실 어떻게 보면. 근데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결국 이제 엔비디아 그래픽 카드다 보니까 엔비디아가 수혜를 받았고, 보조 역할을 하는 이제 메모리 반도체가 수혜를 받는 그런 구조고, 올해 실적에서는 큰 영향을 미치기는 어렵지만 중장기적으로 이제 방향성 좀 명확해졌다. 그리고 과잉재고로 이제 우려됐던 24년 업사이클의 진폭과 그 기간을 좀 확장시켜 주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DDR5 효과가 확실히 좋은 게 메인 제품이 아직은 DDR4거든요. 근데 이게 DDR5로 넘어가는데 이게 수요가 워낙 좋아요. 그러니까 현물가는 DDR4 위주거든요. 이거 현물가는 계속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옛날 논리로 야 아직도 반도체 가격이 못 올라가는데 무슨 뭐 반도체가 올라가냐. 아니다. 반도체 이거 가짜다. 이럴 수 있지만 그건 이제 다르다는 거죠, 과거랑. 왜냐하면 DDR5가 저기 HBM, 챗GPT 이런 데 들어가고 서버에 들어가니까 이걸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판가다. DRAM 이제 업체들이 저기 고객사에 납품하는 그 판가가 유지되느냐가 중요하다. 그래서 너무 현물만 보기보다는, 물론 현물도 올라가야죠. 그것도 중요한데 DDR5가 아직은 주력은 아니기 때문에 DDR5가
가격 올라가면서 이제 전반적인 판가 이게 유지되는지 요걸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옛날하고는 참 이게 많이들 이 사이클이나 봐야 될 게 달라지다 보니까 좀 어렵긴 합니다. 아무튼 하이닉스 최선호주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하이닉스를 지금 최선호주 제시했지만 지금 투자하는 거는 사실 조금 반대입니다. 아니 투자할 거면 진작에 써야죠. 그죠? 벌써 11만원 넘었는데 벌써 허리 넘었어. 거의 어깨까지 왔어요. 하이닉스는 밴드상 많이 올랐어요. 하이닉스는 그래요. 삼성전자는 이제 허리까지 거의 거의 오고 있어요. 허리와 그 무릎 사이에요. 그래서 삼성이 더 싸요. 아직은 밸류상으로 좀 더 부담은 없고, 근데 하이닉스는 좀 허리 이미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투자하는 건 아니다. 하이닉스는 좀 부담스러워요. 지금은 밸류상. 예, 그냥 밸류가 그렇다는 겁니다. 다만 이제 삼성전자는 좀 남아있고, 다만 뭐 그렇다고 해서 하이닉스가 뭐 이제는 아니다 이게 아니라 지금 좀 뒤늦게 투자하지 말자. 예, 할 거면 진작에 써야죠. 그죠? 그리고 이제 사이클 반등 확신 자리 잡히면 이제 중소형주들도 올라갈 거다. 그래서 중소형주들이 뭐 이게 다 정답이다 이거보다도 요 신한에서는 이런 기업들을 좀 제시해 줬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 아무튼 HBM 시장 성장률이 이렇게 클 것 같고요. 46, 31%. 하이닉스 매출액에서 D램 내에서 HBM 비중은 이제 14%까지는 올해 늘 것 같습니다. 굉장히 커지는 거죠. DDR5 침투율, 그 다음 데이터 센터 생성형 AI가 업사이드 견인하고 있고, 데이터 센터 가파른 수요가 예상된다. 그리고 자동차용도 좋고, 그래서 확실히 좀 엔비디아는 긍정적인 평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괜히 가는 건 아닙니다. 하이투자의 송명석 연구원님도 이제 엔비디아 긍정적인 이제 얘기를 적어주셨는데, 최근에 아마 하이투자증권이 대만 서버 업체들하고 미팅을 했나봐요. 근데 메타, 구글, 아마존 이런 빅테크 회사들이 내년에 독자적인 이게 챗 GPT죠. 이제 언어 모델 요거를 출시하겠다. 여기에 다 AI 붙고 저 GPU 붙고 HBM 다 붙을 거 아니에요.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A100에 하이닉스에 HBM2가 들어가고요. H100엔 하이닉스에 그 HBM3가 아마 들어가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근데 생산 설비가 부족하대요. 코어워스가 뭔지 아세요? 실리콘 인터포저를 이용한 2종 칩 접층에 사용되는 최신 패키징이다.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시겠죠? 지금 딱 들어서. 자, 제가 이제 우리 함께 배우기 위해서 우리 배웠죠. 여러분 기억나세요? HBM3만 따로 떼내가지고 한번 공부했잖아요. 2주 전인가? 3주 전에. 엔비디아 오르기 전에. 미리 공부 다 해놨죠. 근데 이제 이 HBM3가 방금 설명한 게 뭐죠? 인터포저가 어디에요? 요거잖아요. 가운데. 기판이에요. 그러니까 GPU하고 HBM3를 연결해야 되거든요. 서로 다른 칩이잖아요. 하나는 메모리, 하나는 비메모리. 2종 접합이에요. 이걸 하려면 중간에 저 인터포저라는 기판이 필요합니다. 그때 한번 설명드렸을 거예요. 요거예요. 이게 엄청 비싸요. 이게 부족하대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좀 되시나요 혹시? 네. 그러니까 우리가 좀 배워놓으니까 보고서 읽기가 되게 편하죠. 그래서 코어워스는 실리콘 인터포저를 이용한 2종 칩 접촉. 방금 설명드린 그거예요. 거기에 들어가는 패키징이래요. 근데 이게 설비가 부족해가지고 지금 이거를 대량으로 지금 만들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원래 TSMC가 이거 해주거든요. 근데 설비 할당은 53K, 예, 그러니까 53이면 53,000장? 그 정도 되겠죠. 예. TSMC가 현실적으로는 35에서 40 정도만 가능하다고 했나봐요. 예. 그리고 후공정 업체에 이걸 위탁을 해도 이만큼 요구한 만큼을 넘기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공급이 부족한 거죠. 그래서 A100과 H100을 사용하는 초하이엔드 AI 서버의 생산량은 올해 전체에서 1.5%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예요. 저게 부족하니까. 그래서 저걸 아무나 하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D램 수요 측면에서도 이렇게 위가 이제 저거에 만드는 게 제한되면 어쩔 수 없죠. 내년에는 또 달라지겠지만 좀 아쉬울 수는 있다. 그리고 이 GDDR6에서 이 16에서 60, 48GB 쓰는데 요 HBM3는 96GB로 바뀌게 된다. 그러니까 이제 D램 용량은 증가하는데, 혹시 이거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이거 딱 읽어보시면 용량은 4배, HBM 가격은 3배입니다. 가격 엄청 비싸요. 그래서 D램 매출이 12배나 증가한대요. 근데 이거는 우리 배웠잖아요. 여러분도 아마 아시겠지만 우리 그 제갈공명 배웠죠. 인텔의 CPU고 여기가 이제 엔비디아, 얘네가 이긴다는 거예요. 챗 GPT 시대에는 여러 명이 동시에 풀어야 돼요. 문제를 순서대로 풀면 안 돼요. 챗 GPT 그 GPU가 필요한 거고. 근데 우리 배웠지만 GDDR이 뭐라 그랬습니까? 저 CPU와 GPU에 저 이제 연상하는 거 있잖아요. 요거를 하기 위해선 D램에서 이 단기 기억하는 거를 뿌려줘야 되거든요. 빨리빨리. 근데 이게 가운데 좀, 그러니까 가까운 데 있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니어 메모리. 여기가 먼 파 메모리라고 하는데 옛날엔 GDDR을 썼어요. 그래픽 카드요. 그래서 요게 어떻게 생긴 거냐면은 이렇게 하나에 2GB짜리고 요게 12개가 그러니까 단독주택 12개가 GPU를 감싸고 있는 거죠. 그러면 24GB죠. 이 얘기죠. 근데 HBM3는 뭐예요? HBM은 요게 GDDR 대신에 얘를 쓴 거예요. GDDR은 뭐라 그랬죠? 제가 12층짜리 아파트입니다. 2기가 하나에 24 곱하기 4 96. 그래서 96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차선의 개수가 4096개. 1024개의 구멍이 뚫려 있으니까 차선이 4096, GDDR은 384. 그냥 성능 차이가 너무 벌어지죠. 요 내용이에요. 그죠? 그게 이제 여기 요거잖아요. 그래서 96 나온 거예요. 네, 48, 뭐 24. 거기 이제 24로 돼 있는데 여기는 뭐 48까지 나와 있지만. 그래서 HBM3로 가면 96까지 증가하는 거죠. 예. 근데 이게 생산이 좀 생각보다 늘기가 아직 어렵다고 하니까 좀 아쉬울 수는 있다. 예. 그리고 올해 전체 서버 출하량은 좀 오히려 감소할 수도 있다. 다만 여기 들어가는 이제 서버 D램 탑재량은 증가하겠죠. 저런 수요가 있으니까. 그래서 올해 전체 서버 D램은 전체 다 합치면 어쨌든 12% 아마 기록하지 않을까, 증가율이. 내년엔 2배. 그러니까 내년이 좋아요. 내년에 하이엔드 저 GPU가 저 병목 현상이 풀리면 저 인터포저 아까 있죠. 2배 이상 증가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HBM 비중은 현재 4% 정도, 내년에 더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좀 명확하게 이해되시죠? 그래서 좀 이런 보고서가 이해가 안 되면 제가 3주 됐나요? 3주인가 2주 전일 거예요 아마. HBM3만 함께 배우기에 따로 영상 올려드렸으니까 꼭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걸 공부하신 분과 공부 안 하신 분은 이번 시장에서, 그러니까 지금 주도는 이쪽이잖아요. 그죠? 그거 한번 보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OCI는 한번 설명드리면 반도체 이제 소재 기업으로 다시 태어나는데 분할을 했어요. OCI랑 OCI 홀딩스랑. 그래서 OCI 홀딩스가 지주회사고, 이게 원래 본업인 폴리실리콘 태양광 요거고요. 여러분은 아마 이제 만약에 갖고 계신 분들은 두 개로 나눠 갖는 거죠. 그래서 태양광 폴리실리콘 에너지 솔루션 도시개발, 인천 용인 인천 그 하객지구인가요? 거기 아마 개발하는 걸로 아는데 그 부동산 개발 사업도 있고, OCI는 이제 화학회사입니다. 소재. 그래서 반도체 2차전지 소재 사업을 키우겠다. 이거 반도체형 폴리실리콘 요걸 하겠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두 회사 적정 시총은 3.54조 원 정도로 보는데 지금 분할하기 전에가 2.86조예요. 근데 이게 OCI거든요. OCI 사업회사. 기존에 반도체형 폴리실리콘도 하고 있었는데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2차 전지 있죠. 이쪽 소재 사업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OCI 사업회사가 더 매력은 있어요. 근데 한번 요건 한번 제가 보여드리면 자, OCI 한번 볼까요? 오늘 OCI 홀딩스가 얼마에 끝났냐면 무려 31%나 폭락을 했고요. 보시다시피 시총이 1.3조 원입니다. 1.3조예요. 예, 그 다음에 OCI가 얼마입니까? 9천억이죠. 두 개 합치면 어떻게 돼요? 9천억에다가 1.3조니까 2.2조 정도 되죠. 2.2조, 4조, 3조. 그러니까 시총이 한 5천억이 날라가 버렸어요. 시총 5천억이면 예를 들면 시총이 지금 한 5천억 정도 날라갔다고 치고 제가 한번 계산해 볼게요. 그냥 오늘 그대로 갖고 계시면 주가 얼마나 빠졌냐면
주가가 한 17.8% 빠졌어요. 그러니까 거의 한 20% 손해 보신 거예요. 그 전에보다. 그러니까 굉장히 아마 OCI 들고 계신 분들 오늘 기분이 안 좋으실 거예요. 둘이 합쳐서. 근데 일단 이걸 뭐 전략이라고 제가 하긴 좀 그렇지만 OCI의 최대, 그러니까 OCI가 이번에 사업회사고 홀딩스가 지주회사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그림을 좀 그려두시면 보시면 요 OCI 홀딩스 있죠. 얘가 지주사죠. 지주사법에 의하면 사업회사 있죠. OCI. 얘 지분을 30% 가져가야 돼요. 일단. 근데 여기 얘가 갖고 있는 지분이 1%밖에 안 된대요. 요거 갖고 있는 게. 그럼 나머지 20% 이상을 확보해야 되죠. 당장 가능합니까 그게? 돈이 어디서? 예. 불가능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대주주가 있죠. 이 사람이 대주주가 지분을 두 개를 똑같이 갖고 있단 말이에요. 지분율은. 그럼 어떻게 해요? 이 지분을 여기로 넘겨요. OCI 홀딩스로. 예. 그리고 OCI 홀딩스 지분을 여기로 대주주한테 줍니다. 유증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OCI 홀딩스가 신주를 발행할 거예요. 앞으로. 유증해서 신주 발행을 하면 그 신주를 주는 대신에 주주들 대상, 모든 주주한테 똑같아요. 주주들한테 이제 요청을 하는 거죠. 사업회사 주식을 달라. 그럼 OCI 홀딩스는 사업회사 주식을 가져가니까 지분이 늘어나고 대신에 돈으로 안 주고 그걸 주겠다는 거예요. OCI 홀딩스 지분으로. 그걸 아마 할 가능성이 높아요. 향후에. 그럼 이제 OCI 홀딩스는 이제 사업회사 지분을 확보하고 대주주는 OCI 홀딩스 지분만 있으면 돼요. 그럼 그룹을 지배할 수 있으니까. 예. 근데 OCI 사업회사 지분은 이제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이거를 갖고 있다가 OCI 홀딩스 지분하고 교환해야 되니까 그럼 결론은 뭐냐? OCI 홀딩스 주가는 내려가면 좋고요. 대주주 입장이에요. OCI 홀딩스 대주주는 그러니까 OCI 이쪽 대주주는요. 홀딩스가 내려가는 게 좋아요. 그리고 사업회사 OCI는 급등할수록 좋아요. 그래서 보통 옛날에도 이런 경우 사업회사 급등한 경우가 많았어요. 옛날에 기억나세요? FNF도 인적 분할하고 사업회사 엄청 올라버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구도가 앞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요 점은 염두에 두세요. 그리고 갑자기 이런 반도체 소재 사업 2차 전지 요거 IR 열어가지고 발표했잖아요. 이쪽이 지금 모멘텀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뭐 제가 이렇게 됩니다 무조건 예측하는 게 아니라 과거에 이런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투자하실 때 좀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그래서 아마 유상증자 할 가능성이 높고 OCI 홀딩스가 이건 지분 교환을 위해서 그래서 OCI 홀딩스 주가는 아마 약할 가능성이 높고요. 사업회사 주가는 올라간다. 지금 사업회사 시총 1조도 안 돼요. 그래서 저는 OCI는 충분히 투자 매력 높다. 사업회사 홀딩스 말고 홀딩스 아마 누를 겁니다. 그러니까 누른다는 표현은 좀 그런데 안 가는 게 유리해요. 대주주한테. 근데 OCI는 오를수록 좋아요. 그만큼 올라가야 OCI 홀딩스 지분 교환할 때 유리합니다. 많이 받아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메커니즘인지 좀 아시겠죠? 그렇게 좀 판단하시면 되겠고. 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계좌를 신규 개설한 고객님께 요약집 주식 상품권 10달러를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영상 하단 더보기란을 통해 많은 참여 바랍니다. HSD 엔진은 하이투자의 변영진 연구원님이 이제 보고서를 써주셨는데 신규로 좀 12,000원 제시했고요. 한국, 중국, 조선사 이제 두고 있는 선박 엔진 회사죠. 회사인데 일단 수주가 엄청 늘었어요. 옛날에 1.76조, 지금 수주 잔고 2.49조까지 3.3년치 확보했고 이게 조선사로 따지면 6년치래요. 수주 잔고 3년치가. 왜냐하면 조선사는 그러니까 엔진의 계약부터 인도까지 통상 18개월 정도로 선박이 절반밖에 안 돼요. 예. 근데 그렇다는 얘기는 조선사로 따지면 6년치랑 좀 비슷하다.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새 이제 듀얼 엔진이라서 뭐냐면 기존의 엔진에다가 LNG 연료 있죠. LNG는 친환경 연료거든요. 요걸 이제 쓸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이제 듀얼 퓨얼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요새 이 친환경 선박에는 요게 많이 들어가요. 그거 잘하고 있는데 단점이 하나 있어요. 이 회사에 메탄올은 못해요. 요새 현대중공업 그룹 있죠.
한국조선해양, 현대사무증공. 메탄올 컨테이너선 선박 많이 수주하죠. 메탄올을 연료로 합니다. 친환경이에요. 탄소 배출이 거의 없어요. 그쪽으로 많이 가거든요. 근데 아쉬운 건 HSD 엔진이 그거를 잘 못해요. 아직은. 개발하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걸 하는 회사는 그 현대중공업에 엔진 회사 있습니다. 그 회사만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거 좀 아쉽죠. 이 HSD 엔진이 그거까지 한다면 굉장히 경쟁력이 높아질 겁니다. 그래서 LNG 쪽 하는 거는 좋은데 메탄올까지는 가야 됩니다. 이게 더 비싸겠죠. 그래서 컨테이너선은 지금 메탄올 DF 엔진을 선호하거든요. 동사는 아직 없어요. 그러니까 할인 요겐 좀 아쉽죠. 현대 엔진 기계는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하나에 인수됐잖아요. 하나 임팩트가 그 HSD를 어떻게 보면 이제 인수한 거죠. 예, 이쪽 계열사로 들어가게 되는 거고, 거래가 종결되면. 그래서 이제 남은 과제는 하나그룹이 인수되는 건 좋은데, 그 현대 엔진 기계만큼과 경쟁을 하려면 저 메탄올 엔진을 만들어야 된다. 그게 좀 숙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지금은 지켜보자. 왜냐하면 지금 싼 건 아니에요. 밸류도 지금 거의 머리까지 왔잖아요. 머리 어깨까지는 왔어요. 싸다고 볼 수는 없고. 그래서 내용은 되게 좋은데 좀 기다려보자. 수주 이런 거 다 좋은데 주가가 좀 싸지는 않고, 한 가지 더 보셔야 될 게 좀 메탄올. 예. 요게 좀 잘 돼야 된다. 근데 이런 건 있어요. 메탄올 엔진을 개발하는데 성공하면 주가 밸류가 올라갈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좀 체크를 하시고, 혹시 뭐 주주분들 계시면 회사에 한번 전화하셔가지고 메탄올 연료로 하는 엔진 지금 개발 중에 있냐, 그게 돼야 되거든요. 그럼 경쟁에서 뒤처질 거 아니에요. 못하면. 현대 엔진 하는데. 그죠? 그래서 그거를 좀 확보하는 게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LG전자는 하나증권의 김놓고 김민경 연구원님이 목표주가 16만 8천원. LG전 이거 제가 읽어봤더니 우리 다 옛날 공부했던 내용들입니다. 여러분도 다 지금 기억이 가물가물하시죠. 그래서 한 번 더 정리하시면 되겠고, LG가 마그나랑 합작해서 만들었죠. 이 파워트레인. 뭐죠? 모터 만드는 회사잖아요. 파워트레인. 엔진 역할을 하는 그 파워트레인 전기차에 그걸 만드는 회사입니다. 이제 엔진은 없으니까 주로 GM이 납품하고요. 그러니까 GM이 잘 돼야 LG전자가 잘 돼요. 그죠? 예. 그러니까 GM이 잘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GM은 미국이죠. 미국이 긍정적인 건 이제 배터리가 시작이니까. 미국 전기차 시작이잖아요. 룸이 많죠. 그 점은 좋죠. 그래서 그리고 GM 외 고객사도 좀 증가하고 있대요. 마그나가 워낙 또 경쟁력 있는 기업이니까. 일본의 니덱이라는 회사가 모터 1위거든요. 세계. 자동차 비중이 23%인데, 예, 근데 아직은 돈을 못 번대요. 이쪽 자동차 쪽에서. 모터. 영업이 일회성 비용도 있고. 예, 어쨌든 성장은 해요. 네, 아무튼 이제 미국에서 입지 강화진 마그나 JV의 성장도 좀 그 가속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향후 VS가 이제 자동차 비이클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자동차 부품 사업부 가치도 증가할 걸로 보고요. 그리고 IVI는 뭐냐면은 이것도 자동차 부품 쪽인데, 칵핏 아시죠? 그 디지털 계기판 일체형 그겁니다. 벤츠 EQS에 들어가 있고, 우리 예전에도 한번 보여드렸죠. 제가 너무 예쁘더라고요 진짜. 근데 어쨌든 이제는 모터 가지고 뭐 차별성을 하긴 좀 쉽진 않지만 이 디스플레이는 차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많은 차들이 이런 식으로 디지털 칵핏을 많이 선택하겠죠. 차량용 소프트웨어가 중요하니까. 그래서 기존에는 계기판, 뭐 중앙에 있는 디스플레이, 이게 다 분리되어 있었는데 이제 하나로 통합되는 거죠. 피처폰에서 스마트폰 넘어갈 때 버튼 없어진 거랑 똑같은 거죠. 그리고 계열사들이 많잖아요. LG 디스플레이, LG 이노텍, LG 엔솔, LG U 플러스 다 뭐죠? 자동차랑 다 연관돼 있어요. 예. 밸류체인 구축이 되는 거죠. 그리고 휴대폰 사업을 해서 이런 것들의 강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완성차가 하긴 좀 어려워요. 근데 이제 LG전자나 삼성전자는 IT 회사죠. 그 안에 들어가는 전장 부품, 디스플레이를 최적화시키는데 강점이 있습니다. 이런 걸 해왔잖아요. 매력이 있는 거죠.
그리고 오디오, 비디오, 내비게이션 시장에서 12%고요. 텔레매틱스는 아마 1위로 알고 있습니다. 요 가전도 좋아지고 있습니다. 비용 줄고. 저번 주에 한번 보여드렸죠. 가전. 그 경쟁사들, 가전의 그 회사들이 그 원재료 비용 떨어지고 있다. LG전자도 좋을 수밖에 없죠. 그 전기차 침투율은 미국은 이제 시작이고 성장률 남아있고, LG 마그나의 이제 모터 그 JV 조인트 벤처 전체 매출인데 일본 니덱의 이제 이 모터 매출이라고 합니다. 커지죠. 그리고 이거 보이세요? 옛날에 그 그랜저, 갓그랜저 옛날에 80년대 90년대 이렇게 생겼죠. 그땐 디스플레이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냥 4세대 그랜저 이렇게 가다가 지금 어때요? 이번에 나온 그랜저 일체형이죠. 약간 쫙 이렇게 돼 있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글로벌 가전업체들 매출액 증감률은 낮지만 바닥은 찍었고, LG가 확실히 영업이익률이 압도적입니다. 경쟁력이 있죠. 그래서 허리 라인이 한 14만원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올라갔지만 저는 뭐 추격은 아니다 라고 여전히 말씀드리고 싶고, 보유하신 분들 꾸준히 들고 가시면 괜찮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고, 메리츠의 김선우 연구원님은 야성에서 이성으로 요런 좀 이제 내용에 보고서를 적어 주셨고요. TV 등 일부 제품 출하 확대 구간 진입했고요. 반도체 재고는 이제 2분기가 피크다. 그리고 HBM 차세대 후공정 기술 도입 본격화되고 있고, 수출은 아마 올해 4분기부터 좋아질 것 같고, TV는 이제 완만한 상승, 삼성은 이제 수익성 위주로 전략 변화 모색하는 것 같고, 특수 관계자 아마 이재용 회장을 얘기하겠죠. 그죠? 등기이사 복귀가 추진되는 가운데 주주환원 또 정책도 강화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자동차 쪽인데 요새 오늘은 좀 자동차 안 좋았습니다. 그렇지만 자동차도 중장기로 볼 필요 있고, 점유율이나 이렇게 이익은 이렇게 늘어나는데 시가총액가 아직 예전 고점을 못 넘어갔어요. 아직은 싸다는 논리고, 현대기아의 그 판매 단가입니다. 엄청 높죠. 수익성이 이렇게 좋아져요. 이익률이 그러니까 올라가는 거죠. SUV 비싸잖아요. 비중이 이렇게 높아요. 잘했죠. 그러니까 옛날에 그랬어요. SUV 왜 이렇게 비중 낮냐. 이제는 오히려 높아졌죠. 너무. 그래서 좋죠. 이 구도로 좀 갈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뭐 그 한국 비중이 줄고 확실히 미국, 특히 인도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수요는 감소해도요, 공급 증가하는 것만으로도 이제 판매 증가 충분히 가능하고,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못 사서 누적으로 이 대기된 수요가 4천만 대가 대기하고 있대요.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이제 자동차 수요에 대해서 너무 우려할 필요는 없다. 그 내용이고, 점유율 올라가죠. 현대기아 미국 점유율입니다. 구조적인. 그러니까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이 송선재 연구원님 의견도 아마 그러신 것 같아요. 구조적이다. 지금 현대기아가 돈 벌고 그 뭐죠? 점유율 올라가는 게 반짝은 아니다. 구조적이다. 근데 시가총액 아직은 그걸 반영을 못했다.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대차 우선주가 지금 추정치만 유지해도요 8% 이렇게 올랐는데도, 작년에 우선주 사신 분이 승자죠. 진짜 현대차 우선주. 그때 사신 분들은 지금 배당 수익률이 10% 넘어갈 거예요. 배당은 배당대로 받죠. 이익은 이익대로 났죠. 완전히 뭐 두 마리 토끼 다 잡은 거죠. 작년에 6만 원대인가요? 7만 원대. 그 현대차 우선주 사신 분들. 정말 뭐 진짜 운이라고 봐야죠. 그때 이제 김준성 연구원님이 한번 그 보고서 딱 써주는 바람에 그거 보시고 에이 난 배당이나 받을랬나 하시는 분은 승자가 됐죠. 물론 6개월 동안은 주가가 안 갔습니다만 거의 부진했지만 결국엔 이제 좋아져. 근데 지금도요 이렇게 올랐는데도 배당 수익률이 이렇게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4개사 합산 영업이익 추이고요. 부품사, 대형 부품사도 좋아지고요. 중소형도 좋아지고. 그런 내용입니다. 2차 전지 소재 관련해서 이제 제가 좀 추려본 거는 광물, 그 안에 광물 내용이 있는데, 광물 가격이 지금 안정화되곤 있는데 광물 기업들의 몸값은 계속 올라가요. 결국에 이
니켈하고 리튬을 확보한 회사가 기업 가치가 커져요. 리튬과 니켈이 핵심이에요. 광물 중에. 다른 것보다. 그래서 이 광물 업체들의 몸값은 올라간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국내 셀 기업들의 유리한 공급 계약을 조건을 위해서 광물 기업에 이제 소수 좀 지분 투자 한 걸로 좀 알려져 있는데, 요새는 자동차 만드는 회사들이 광물 기업 직접 투자한다고 하면 테슬라, GM, 포드, 현대차도 아마 고민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광물을 확보해야 돼요. 원가 절감을 위해서라도. 그래서 테슬라, 브라질 쪽, GM은 여기 리튬 아메리카, 폭스바겐은 채굴 능력이 중요하다. 글로벌 OEM사들뿐만 아니라 국내 회사들도 아마 늘려가지 않을까. 예. 그래서 이렇게 배터리 금속 자산에 대한 M&A 경쟁은 광물 산업의 전통 광자들 있잖아요. 신생 업체들 말고. 여기에게도 기회다. 새로운 플레이어들에게 주도권을 잃고 싶지 않죠,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이제 리튬 기업, 우리 리벤트란 기업 공부해봤죠. 이 회사가 알캠이라는 호주 회사랑 합병을 갑자기 해버렸어요. 갑자기 해버린 거예요. 기습선. 글로벌 5위에서 8위 되는 회사들이 합병을 해버렸습니다. 경쟁자들 니들 들어오지 마라. 이런 차원이죠. 그리고 비용도 줄일 수가 있고, 또 알범할 중국의 천체 리튬도 여기 M&A 하려고 해요. 근데 쉽진 않은 거죠. 구리자산에 대한 투자도 활발하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칠레 대통령이 리튬 국유화 발표했는데, 리튬을 이제 국유화한다는 건 해외 업체가 들어왔을 때 이 칠레랑 같이 협업하라는 얘기예요. 이제 지분을 나눠서. 근데 그 민간 기업 선정 기준 중에 하나가 그게 가능한 환경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 그러니까 리튬을 캘 때 염호 있죠. 소금호소에서 캘 때 물과 시약품 사용을 줄이면 친환경적이겠죠. 그래서 그런 걸 할 수 있는 직접 추출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 유리해졌다. 그리고 광산업 전반적으로 수출이, 그러니까 이 리튬이나 이런 것들 할 때 환경에 좀 악영향을 줄 수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좀 제한적으로 그 악영향을 줄일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가 유리하다.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완성차 기업 광물 확보 현황 보시면 이렇게 테슬라, GM 다 지금 자체적으로 조달하려고 그래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예, 광물. 그러니까 저는 광물 회사들의 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 장기적으로. 예, 특히 중국 외쪽에 이 공급망을 확보해는. 그래서 포스코홀딩스를 저는 개인적으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작년부터 계속. 예. 그래서 여기도 나와 있죠. 포스코홀딩스 기술 갖고 있고요. 5만 톤.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는 그 호주 광산에서 나온 걸 이용한 수산화 리튬이 생산되고, 내년이 진짜 중요하죠. 아르헨티나 염호 거기서 생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년까지는 봐야죠. 포스코홀딩스. 그죠? 그래서 이번에 조정받는 구간을 좀 잘 활용할 필요가 있는 거죠. 단 저는 이제 35만 원 정도가 가장 좋다. 아니 그 이제 밸류상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막 급등할 때도 흥분하지 마시라고 기다려라 언급을 했던 겁니다. 예. 그리고 하반기 이제 리스크 요인 점검을 해드리면, BNK 투자증권의 김성대 연구원님이 미국의 경기 침체 가능성은 낮다. 예. 그러니까 저도 지금 당장 올 것 같지는 않고요. 근데 나중에라도 오긴 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와도 낮은 침체. 근데 지금 당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왜 시장에서 근데 자꾸만 침체 온다. 막 비관론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침체 분명히 온다. 막 이거 경고를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경기 선행지수가 꺾였고,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 지속되고 있고, SV발, 지역은행 리스크. 한번 근데 뜯어볼까요? 경기 선행지수 계속 하락하는 건 맞아요. 근데 하락한 지가 한참 됐어요. 지금 하락 시작했으면 조심해야죠.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주가 다 급락한 거고, 이제는 선행지수가 돌릴 것에 오히려 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중국, 유럽은 이미 돌아섰고, 한국도 선행지수는 미국 빼고는 돌아섰는데, 미국도 그렇게 멀지 않은 시기에 돌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장단기 금리차 역전도 지속된 지가 한참이죠. 예. 그리고 지역은행 리스크 많이 완화됐고, 미국 경제 상황이 생각보다 괜찮은 게
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둔화되면서 개인 소비 지출이 괜찮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받는 월급 증가율보다 물가가 더 오르면 소비 안 하겠죠. 근데 최근에 이제 물가가 안정화되면서 실질 소비율이 실질 소득이라 그러죠. 예, 그거에 좀 그동안 계속 떨어졌거든요. 마이너스. 근데 그게 좀 진정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은 민간 소비가 제일 중요해요. 그 GDP에서 민간 소비가 무려 70%. 민간 투자는 감소를 해도. 민간 투자도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게 미국에 공장 지으라고 하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들은 또 민간 투자를 증가시킬 요인인 데다가 민간 소비 지출이 70%의 전체 미국에서 차지하는 건데 이게 실질 소득 증가율이 마이너스였거든요. 아직은. 물가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플러스 전환 가능성이 높아요. 5월부터. 6월에는 소비자 물가 상승이 3%대까지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럼 실질 소득은 더 올라가요. 그러니까 민간 소비가 쉽게 떨어지기 어렵고 저번에 한번 보여드렸지만 미국의 초과 저축이 엄청 많아요. 아직도. 그거 소진되려면 연말 정도. 그러니까 쉽게 지금 미국 소비가 꺾이기는 어렵다. 예. 그리고 SVB 사태도 이제 거의 진정됐죠. 연체율 낮고 미국의 가게들의 돈은 많아요. 저축도 많이 해놨고 순자산도 많고 재무 안정성도 역사적으로 가장 건전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시스템 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저런 것들이 안정적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소비 심리도 회복될 것 같다. 그러니까 미국 경기 침체 확률은 높지만 진짜 오나요? 경기 침체. 유럽은 오히려 경기 침체 확률이 높다고 확 꺾였죠. 그러니까 경기 침체 확률이 높다고 예상해서 오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미국 소비 지출은 여전히 그 평균보다 높고요. 다만 민간 투자는 꺾였다. 실질 소득 플러스 전환으로 이게 실질 소득입니다. 이게 올라가고 있는데 물가 꺾여야 됩니다. 물가 꺾이죠. 연체율 얼마 안 되고요. 네, 거의 바닥이고 가계 순자산은 역대 최고. 그러니까 뭐 미국 경제가 나쁠 게 아직은 없는 거죠. 근데 저런 이제 미국의 순자산이라든가 그 다음에 초과저축이 감소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연말 되면. 그때쯤에는 조금 미국 경기에 대해서는 한번 다시 재검토를 해볼 필요 있고 중간중간에 실업률이 또 올라갈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되면 증시가 흔들리겠죠. 경기 위축에 대한 우려로. 그러나 그럴 때 도망가면 안 되고 비중을 더 늘리는 기회고요. 왜냐하면 결국 그렇게 돼서 미국 경기가 좀 다운된다면 금리 인하 가능성 높아집니다. 그럼 장기적으로 오히려 이건 자산시장에 또 좋게 작용하겠죠. 그래서 내년까지는 시장을 좀 긍정적인 그림으로 좀 보는 이유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자, 마지막으로 종합상사를 보는 이유는 일본 종합상사 이제 하이난 연구원이 요새 좀 보자고 많이들 말씀해 주시죠. 근데 150년 정도 되고 미쓰이 물산이 대표적이고요. 일본 및 아시아 각국으로 수출을 중단했죠. 1차 세계대전 때문에. 태평양 전쟁 계기로 해서 이제 일본의 상업 활동은 좀 많이 위축이 됐다고 합니다. 그때 중공업 투자를 많이 했대요. 2단계는 이제 어떻게 보면 한국 전쟁이 발생하면서 일본이 반사 이익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옆에서 이제 무기라든가 이런 공장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일본이 성장을 한 거죠. 그때 상사회사들이 컸던 것 같고 섬유, 철강. 근데 저 미쓰비시는 전범기업 아닌가요? 그죠? 제가 알기로는 전범기업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일본의 이런 상사회사들이 좀 중장기적으로 좀 성장을 도모 당시에도 했다. 그리고 3단계는 좀 위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80년대에. 제조사가 직접 유통을 하다 보니까. 그러나 신규 사업 확대하면서 위기 극복을 했고 4단계는 이제 안정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데 에너지 가격, 그러니까 원자재 비중이 좀 높다 보니까 휘둘렸는데 이제 조금씩 이제 다변화하는 거죠. 그리고 워런 버핏이 투자한 이유는 저는 이것 때문이에요. 주주환원. 요거를 오죽하면 일본에서는 주주환원 하도 안 하니까 일본도 되게 안 하거든요. PBR 1배 이하인 기업은 일본 정부가 그랬대요. PBR 1배. 우리나라 수두룩하잖아요. 그 기업들은 한마디로 왜 PBR이 1배인지 적어오래요. 그러니까 당신 회사는 왜 이렇게 저평가돼 있습니까? 그 사유를 적어오세요. 요겁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워런 버핏이 사는 거는 상사회사의 매력도 있겠지만 일본에서 투자하는 이유는 저런 주주환원 정책에 문이 열리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도 이 부분은 고민을 해봐야죠. 기업들이 주주환원에 대한 빗장을 더 열어주실 필요가 있지 않나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 금요일날 내부자 매수는요, 메가스터디 교육이 좀 있었고 KTNG 있었고요, 이 수액제 기업이죠, JW 생명과학이 각각 이렇게 좀 일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공급계약 에로티베킴이 태양광용, 이것도 한번 배웠던 기업이죠. EUV 우리 공부 함께 배우기 할 때 한번 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건식 진공펌프 공급하고 있고요. 계약을 맺었고, 우주일렉트론은 자사주 소각, 이런 기업은 칭찬해줘야죠. 자기 주식을 매입을 해가지고 없애겠다고 공시를 했습니다. 이런 이제 그 내용들이 있으니까 뭐 참고하시면 되겠고, 자 이제 시장 정리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식시장은 급등했고요. 코스피가 연중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네. 드디어 이제 2600도 좀 눈에 보이고요. 정말 오랜만에 봤고, 코스닥은 이때 너무 오버했죠. 그래서 아직은 기간 조정 가고 있고, 반도체가 뭐 달려가니 좋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늘 코스피 쪽에선 반도체가 시장을 확실히 주도했다. 특히 삼성전자가 이끄는 장이었어요. 3%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삼성 SDI, 오늘 포스코 퓨처엠, LG전자가 대단했죠. 그리고 SK이노베이션이 5%. 그리고 카카오페이가 오랜만에 올랐고요. 통신주 LG에너텍도 오랜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중국 소비주는 안 좋더라고요. 아모레퍼시픽도. LG디스플레이도 좀 회복되고 있고, 포스코인터 상사주, 중국 소비주죠. FNF. 그 다음에 오리온. 그러니까 중국 소비주는 마치 뭐 한알령 내린 것처럼, 근데 사드복처럼 할지는 모르겠네요. 그리고 JYP가 많이 올랐고요. CS 윈드도 이제 미국 IRA 법안이 그대로 이제 예산 삭감 안에서 긍정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상당히 좋은 또 주가 흐름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오늘은 임플란트 쪽은 그 약간 좀 안 좋았고, 보험주하고 그쪽은 좀 빠졌고요. SM이나 JYP 좋았고, 중국 소비주 안 좋았습니다. 반도체 소부장 좋았고요. 원희가 IPS, 뭐 대주전자재료 다 괜찮았습니다. 오시아홀딩스 이제 분할하고 유중 우려가 좀 있어요. 후성은 급등했고, SNS텍이 EUV로 오늘 많이 올랐네요. 그리고 네오위즈, 덕산네오룩스도. 덕산네오룩스 기억나세요? 얼마 전에 4만원까지 갔잖아요. 기억나시죠? 벌써 45,000원이에요. 주식 뭐 아시겠죠? 안 좋다 할 때 기다렸다. LG전자 우선주도 오늘 좋았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요 정도 좀 시총 상위 겹들을 설명해드리고, 그 다음 오늘 일단 그 외국인들이 6,700억이나 샀어요. 주로 산 거는 전기전자 8,300억. 어마어마한 매수입니다. 올해만 삼성전자 10조 이상 산 것 같습니다. 운수장비 좀 팔았고, 자동차하고 철강은 좀 팔았습니다. 개인들이 사고 외국인은 팔았다. 그리고 오늘 섹터 쪽으로는 오늘 마이크로 LED가 좀 좋았고요. 여기 이제 LG전자가 있어서 그런 것 같고, 시스템 반도체 쪽도 좋았어요. 메커스가 이 무거운 기업, 이거 혹시 메커스 작년에 기억나세요? 정말 저평가되어 있는 거 우리 공부 많이 했죠. 그 당시에 기억하실 거예요. 작년에 정말 주가 안 갔습니다. 이때였어요. 이때 기억납니다. 그때 아직도 그때가 여기입니다. 이제 그 생각 드시죠? 아, 그냥 눈 딱 찔끔 갖고 물려도 버틸걸. 아마 그러신 분도 계실 거고, 제 갈 길 찾아가는 거예요. 너무 저평가돼 있어요 당시에. 근데 이제 이렇게 거의 몇 달 만에 갑니까? 이래서 주식이 어려운 거예요. 만만치 않은 거죠. 이것도 아마 AI 기대감으로 가겠죠.
그리고 2차 전지 오늘 생산주도 좋았어요. 셀 괜찮았고요. 로봇주도 괜찮았습니다. 낸드 플래시, 반도체 재료주 다 좋은 흐름으로 오늘 아무튼 반도체 날이었고요. 2차 전지도 일부 기업들은 괜찮았어요. 자율주행차도 오늘 좋았습니다. 퓨런티어, LG노텍이 좀 많이 갔습니다. PCB도 좋았고요. 이수페타시스, BH. 그리고 갤럭시 부품주도 좀 살아나고 스마트폰, MLCC, 그다음에 5G 장비 회사들도 5G 쪽도 조금 오늘 좀 버텼던 것 같고요. 조선주 최근에 많이 올랐는데 오늘은 현대미포입니다. 압도적이네요. 그죠? 네. 제일 못 올라서 그런 것도 있고요. 통신주 오늘 KT 좋았고 카메라 모델 좋았고 광고 회사도 괜찮았습니다. 거의 다 올랐어요. 다만 이제 오늘 빠지는 건 임플란트 그동안 좀 많이 오른 게 있어서 빠졌고 악재는 없고요. 손해보험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페라이트는 이제 테마로 좀 많이 올랐죠. 사료도 비슷하고 그리고 오늘 중국 소비주 좀 안 좋았고요. 중국 소비주 하고 임플란트 사료 이런 쪽이 오늘은 조금 좋진 않았다라고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오늘 제가 해드릴 내용은 다 해드렸고 고생하셨고요. 제가 지난주에 정말 너무 고생을 해가지고 이번 지난주 이제 주말엔 좀 쉬었습니다. 집에서. 지금 이제 컨디션은 좀 괜찮아졌고요. 또 내일 오전에 또 라이브 있으니까 10시 10분경에 라이브 시간에 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너무 고생하셨고 반도체 흥분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도 좋다고 지금은 냉정하게 단 저는 뭐 내년까지는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고 조정 나온다면 또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반도체 항상 이게 업앤다운이 있으니까 뭐 뒤늦게 하시려는 분들은 조금 기다렸다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라왔다고 너무 또 쉽게 막 매도하시는 것보다는 중장기로 보유하면 어떨까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고생하셨고요. 저는 아무튼 이제 내일 이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연휴 끝나고 첫날인데 고생하셨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